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행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재정관리와 마케팅이라고 해서 두 개의 것을 5장으로, 여기 6장으로 연결해 놨습니다만, 첫 번째, 재정관리라고 해서 재무행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재정학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들어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의 정의는 알고 가야 되겠죠. 예산이란 뭔가? 예산. 1회계연도간의 수입과 지출을 화폐액으로 표시한 재정계획을 예산이라고 합니다. 1회계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1회계연도는 국가, 정부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역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된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보시게 되면 어린이집과 같은 경우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보통 제도권 교육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1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1회계연도라고 해서 정형화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봐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2년을 1회계연도로 이렇게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회계연도와 1년이라는 단어는 다르다라는 거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1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이지요. 세입과 세출을 화폐액으로 표시한 재정계획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재정학적 절문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예상에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활동에 대한 재정계획이다. 우리가 재정계획은 봤었죠. 재정계획, 화폐액으로 표시한 1회계연도의 수입과 수출을 화폐액으로 표시한 재정계획이다. 또 재정활동에 대한 감시도구이다. 예정에 되어 있지요. 평가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예산의 원칙은 오랜 세월 동안에 입법부 중심의 원칙으로 이게 됐었는데, 오늘날 근자의 행정부 중심의 원칙으로 약간 방향을 선회한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입법부 중심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규정에 보면은 정부는 매년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30일 전이면 12월 1일 24시까지는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행정부로 이송하면 정부는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먼저 사전 의결의 원칙. 먼저 사전 의결의 원칙.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는 예산안을 의결하여 예산으로 의결해야 됩니다. 다음에 공개성의 원칙. 그냥 쭉 여기 보면 공개성의 원칙. 예산은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명료성의 원칙. 그리고 그 출처와 용도가 명시되어야 한다. 완전성의 원칙. 모든 세입과 세출은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가능하지요. 모든 세입 세출이 환경 변화가 없이 고정불변의 환경이라면 세입 세출이 변화가 없이 한 번 편성한 예산은 다음에 지출만큼만 편성했기 때문에 오차가 안 생기겠지만, 그러나 환경 변화는 결국에 세입 세출의 보통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정부 지출도 계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수입 대체 경비의 초과 수입이나 현물 출자, 외국 차관한 전대의 경우 예유가 인정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것을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지켜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세입과 세출은 빠짐없이 예산에 다 올라와야 된다. 빠짐없이. 근데 끊임없이 새로운 대외 관계 문제라든지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나오는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 관계나 군수 물자에 대한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세입 세출도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새로운 품목에 대한 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추가 경정 예산 등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총계주의라고 한다. 또 그러면 단일성의 원칙. 예산은 모든 것을 단일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 단일 예산 좋습니다. 그래서 형식상 단일성과 쭉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엄밀성의 원칙.
엄밀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이 일치되도록 편성 집행되어야 한다. 한정성의 원칙,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목적의 사용 금지, 초과 지출 금지, 연도경과 금지 등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한정성의 원칙. 또 그런가 하면은 수지간, 수익과 지출 간, 수지간 담보 금지의 원칙. 그래서 수지간 담보 금지의 원칙.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정 세입과 특정 세초를 연계해서 지출해서는 안 된다. 그냥 세입은 일괄 총세입으로, 지출은 일괄 총지출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 의 원칙을 수지간, 수익과 지출 간 담보 금지의 원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이 보통 입법부 중심의 예산의 원칙으로서 적용되고 있는데 오늘날 행정부 중심의 원칙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대적 예산 원칙은 행정부 중심의 원칙의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거의 국회의원의 역량의 한계, 또 국회의원의 업무량의 한계 이런 걸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모든 것을 다 알아볼 수도 또 다 이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문 역량을 갖춘 행정부 직원 또는 행정고시 출신자들이 바로 이제 그걸 하게 되는데 행정부 책임의 원칙, 행정부 사업계획의 원칙, 행정부 재량 원칙 전부 이렇게 행정부란 말을 넣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적절한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 다원적 절차의 원칙, 시기적 신축성과 적의 대량의 원칙, 또 예산기구 상호 교류의 원칙, 보고의 원칙 모두 행정부 중심의 원칙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흐름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책임, 행정부 사업계획, 행정부 재량의 원칙. 실질적으로 아무리 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집행과 같은 집행이나 지출과 같은 경우는 행정부 재량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원적 절차, 시기적 신축성 다 좋습니다. 다음에 예산 통제 집행의 원칙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봐주시고. 다음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회계년도에 수익과 지출을 화폐고로 표시한 재정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정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는 재정의 원천? 뭐 여기 문장을 길게 했습니다만 재정의 원천은 이렇게 정부의 일률적 보조금이나 정부의 어떤 보조금, 정부의 보조금이죠. 정부의 보조금이나 선택적 일률적 보조금이나 선택적 보조금, 또 정부의 위탁, 또 정부로부터 받은 서비스의 비용. 자, 이런 것이 정부 측 재정 원천으로서 그 종류가 되겠고, 다음에 민간 측 아주 다양하죠. 오늘날에 보면 복지 다원주의적 입장, 1980년대 이후에 복지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종래는 서비스 공급의 주체는 정부만이, 정부 중에서도 중앙정부만이 서비스 공급의 주체의 역할을 했지만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를 극복해가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복지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의 입장도 국가라고 하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같이, 더 나아가서 민간 부문도 같이, 더 나아가서 민간 부문의 지원의 대상일 뿐이었던 제3섹터라고 하는 비영리 부문도 같이 이렇게 공급의 주체로서 역할을 같이 하자는 흐름 속에서 민간 측 재정 원천도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정책을 보면은 재원에는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 민간재원적 또 다른 표현, 민간재원의 이 행정학적 표현을 이렇게 민간 측 재정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특별행사에 의한 것도 있고 유증도 있고 또 공동보금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복지 다원주의에서 민간 재원의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민간 측 재정 원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 관리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뭐 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사회복지 조직을 보면은 나머지 좋고 일반적으로 재원의 지속적인 조달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통제하려 하지도 않는다. 자, 표현에 의해서 또 그러면 매우 다양한 재원을 갖는다. 매우 다양한 재원 확보 전략을 수행한다. 또 그런가 하면 영리 부문에 비교해서 소비자와의 접근성이 미약하다. 자, 이런 등등을 봐주시면 됩니다. 뭐 추정 방법은 좋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 예산 집행은 뭐 이거 재정학적 측면이니까 여기 보면은 일정량의 돈이나 다른 자원들이 특정한 용도로 할당된 것들 이게 자금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규정이나 제한을 들 속에서 어떤 목표 추구가 이루어지도록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여기 나오는 자금 예산 집행에서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지정되어 있는 걸로써 여기 보면 자금은 자기균형의 재정 실체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출은 명백하게 정해진 금액 한도 안에서 사용되도록 또는 지출되도록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그 정도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 집행 시 생산 비용에는 뭐 가변 비용, 반가변 비용, 고정 비용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시고 넘어가 보시면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기술 비용과 의무 비용, 또 행정 비용 등으로 나눠보는데 뭐 참고 자료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출제 비중은 바로 이 예산 편성 기법에 있습니다. 예산 제도의 모형이 있죠. 예산 제도. 예산 제도의 모형은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기획 예산, 영기준 예산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품목별 예산. 품목별 예산은 라인 아이템 버제트 시스템이 있던 LIBS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출 항목을 지출 내용을 세분화하고 지출 대상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예산 편성 기법입니다. 그래서 물품이나 서비스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으로 전년도 예산과 비교를 통해 평가되며 일정 비율의 증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증식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진 것이 품목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도 지출 항목을 먼저 결정해 놓고 각각 지출 항목별 지출 금액을 정한 다음에 그의 단순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품목별 예산, 항목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다는 것이고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증액주의가 활용된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증액주의 방식으로 이렇게 그 금액이 늘어난다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항목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핵심 기능은 통제 기능이 있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전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편성한다. 그리고 휴계자, 통제 기능이기 때문에 휴계자에게 유리한 예산 편성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품목별 예산은 모든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본 또는 기초 자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다음 달에 얼마가 들어오면 어디에 얼마에 쓰겠다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썼는지 또 그 금액을 너무 초과 지출하지는 않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통제 기능이 되겠고 그러한 방식을 품목별 예산이라고 합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증액을 기준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진다고 할 적에 의사결정이나 정책 결정 중에 이것은 점증 모형에 해당됩니다. 점증 모형이 뭐예요? 기존의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그 변화가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보다 발전적으로 점증식으로 그래서 기존의 정책의 바탕을 두고 부분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의사결정이나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을 점증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 기법에서 점증 모형과 유사한 방식의 예산 편성 기법은 품목별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단점 보시고 성과주의 예산이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 자, 여기 성과주의 예산, 퍼포먼스 버제트 시스템에서 PBS라고 설명을 하는데 예산 과목을 상세하게 구분하고 세부 사업별로 예산액을 보시하고 그리고 핵심은 그 집행의 성과를 측정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여러 사업을 여러 프로그램으로 각각 프로그램을 여러 프로젝트로 각각 프로젝트를 여러 플랜으로 나누어서 그렇다면 가장 발달되는 실무 부서까지 그 사업이 세분화되어서 내려가게 됩니다. 각각의 작든 크든 간에 상이든 하든 간에 모든 부서의 업무
추진의 성과가 얼만큼이나 나왔는지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활동을 이렇게 구분한 후에 이를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프로그램별 단위 원가 업무량으로 계산하죠. 여기 나와 있죠.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이 성과주의 예산인데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여기는 관리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관리 기능. 또 그런가 하면은 개별 항목들을 조직 활동과 연계시킨다. 개별 항목들은 뭐야? 세분화된 업무의 담당 부서, 별, 성과, 활동, 성과 측정에 이미 위에서 이게 본 것처럼 세분화된 업무의 담당 부서별 성과 측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이 성과주의 예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관리 기능에 초점을 둔다. 예산의 효율성, 신축성을 강조한다. 관리자에게, 아까 품목별 예산은 회계자에게, 통계 기능에 초점을 두고 회계자에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해서 기획예산. 기획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 여기는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플래닝과 단기적인 버제팅을 여기 보면 장기적인 플래닝과 단기적인 버제팅을 유기적으로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예산 편성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보자 하는 편성 기법을 기획예산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기획예산이라고 하면 여긴 장기적인 플래닝과 단기적인 버제팅을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보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는데 이 장점은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물론 왜 그런지 모른다는 건 너무 과하게 포기한 거고 품목별 예산의 특징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되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점진적이지만 어떤 증액되어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편성되고 있거든요. 바로 이거 품목별 예산과 같은 점증주의적 예산 결정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과학적이고 분석적 기법을 이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점증주의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는 예산 편성 기법은 기획 예산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 예산은 기획 기능을 강조합니다. 기획 기능. 장기적 플래닝과 단기적 버제팅을 유기적으로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예산 편성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보자.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장기적인 예산과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나 가능한 아니면 공공부문에서나 가능한 아니면 대규모 조직에서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가 대부분인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편성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특징과 장단점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연기준 예산. 연기준 예산, 제로 베이스 버제팅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 보면은 1번을 보조 자료로 해서 전년도 예산의 구애됨이 없이 모든 사업과 사업에 조직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매년 새롭게 사업 순위도 또 사업별 예산 배정도 편성, 예산 편성도 이끌어가는 예산 편성 기법을 영기준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품목별 예산에서 문제가 되었던 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지 어떤 그 문제를 벗어난 품목별 예산에서 점증주의 방식이라는 문제를 탈피할 수 있는 것은 기획 예산이고 품목별 예산의 문제점인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 간다는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영기준 예산이 되겠어요. 전년도 예산의 구애됨이 없이 매년 새롭게 사업의 우선순위로 새롭게 정하고 사업별 예산액도 새롭게 정해가는 편성 기법을 영기준 예산이라고 하는데 영기준 예산은 뭐니 해도 바로 감축 기능이죠. 감축 기능. 그래서 감축 기능으로서 점증주의에서 탈피하여 매년 새롭게
사업을 총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그리고 예산안도 새롭게 결정하는 이런 기법을 우리가 연기준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준 예산과 같은 것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을 하는데 연기준 예산 절차 효용 보시고 거기에 감축관리정책 아주 우리는 그죠. 감축관리정책. 연기준 예산과 같은 개념에서 감축관리를 이끌어가는 이런 그 예산 편성 기법에는 선셋로우라고 하는 일모법도 있고 시퀘스터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에 허용된 최대 적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출을 자동적으로 삭감하게 되는 이런 그 정책적 접근을 시퀘스터라고 합니다. 시퀘스터. 그래서 매 회계연도마다 최대 지출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의 정부 지출은 그냥 중단시켜버리는, 더 이상의 정부 지출은 없는 걸로 해버리는 이런 정책적 접근을 시퀘스터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재정절벽. 시퀘스터의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재정절벽. 이 재정절벽은 정부 지출이 시퀘스터처럼 갑자기 중단되어 버리면 그러나 중단돼 절벽에서 추락하듯이 경제에 큰 충격을 준다는 의미인데 시퀘스터가 원인이라면 재정절벽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루 한순간에 최대 지출 금액을 초과하면 모든 정부의 재정 지출은 그 시간부로 중단이 되는 겁니다. 중단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 정책적 접근은 시퀘스터라고 하고 그로 인하여 재정 지출이 중단됨으로써 모든 사업이 그야말로 절벽에 뚝 떨어지듯이 중단되는 그 중단되어 있는 현상을 재정절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준 예산의 우리의 접근은 그렇습니다만 연기준 예산과 같은 감축 기능을 강조하는 이런 접근으로서는 선셋로우라고 하는 일몰법, 시퀘스터와는 초과 지출 금지, 또 그로 인한 현상인 재정절벽 이런 것이 감축 기능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관리 중요하죠. 정보관리 중요합니다만 종래와는 달리 오늘날 그 정보관리의 중요성은 출제비 중에서는 많이 거리가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보관리를 보시게 되면 복지정보체계 구축의 필요성 다 좋은 말이죠.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체계적으로 수급자 관리 업무를 정보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수급자 관리 업무를 정보화하기 위해서 또 그러면 자활 중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급자들의 편익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소위 정보체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민간복지 영역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복지수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기관시설의 효과성,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복지 수요자들의 편익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역시 민간복지 영역에서도 정보체계는 아주 중요하다. 오늘날은 정보시대 아니에요. 정보시대. 또 그런가 하면 여기 관리 업무의 정보화, 또 기관의 책임성 강화, 사회복지 조직에서 수평적 구조의 보편화, 여기 수평적 구조의 보편화를 위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도 정보 체계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설계 좋고 넘어가십니다. 정보관리 시스템의 개요이 남아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정보관리 시스템 보면은 기본적인 조직관리와 연관된 기본적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를 응용하는 것을 가장 기본 상식의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정보관리 시스템을 왜 필요로 하는가? MIS라는 정보관리 시스템을 왜 필요로 하는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현실에 근거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행정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적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또 서비스 확대나 정보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등등을 위해서 사회복지 조직에서 정보관리 시스템 MIS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관리 시스템 체계와 시스템과 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읽어보시되, 여기 보면 정보관리 체계의 유형이 전산자료 처리 시스템도 있고, 정보관리 시스템에는 MIS도 있고, 지식기반 시스템도 있고, 그냥 굵은 글씨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줄만 쳐보겠습니다. 전산자료 시스템.
자료 처리 응용이죠. 업무 효율에 초점을 두는. 그다음에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는 여기는 업무 효율에 초점을 두는데 여기는 보고에 초점을 두는 정보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보관리 시스템, 좁은 의미의 정보관리 시스템. 또 그러면 지식기반 시스템. KBS는 지식기반, 의사결정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은 지식기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KBS, Knowledge Based 시스템 그렇게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쭉 들어가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여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있죠. 여기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서는 소위 조직의 효과에 초점을 두는 의사결정이나 조직의 효과에 초점을 두는 정보관리 시스템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러면 업무수행 지원 시스템 PSS라고 하는데 여기는 서비스 제공자의 성과에 초점을 두는 것은 업무수행 지원 시스템, 수행의 성과가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업무수행 지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은 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이 당연히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다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모든 것이 컴퓨터 하나마다 하나하나의 개별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모바일에서 다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웹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글쎄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여기의 세부 내용을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 줄친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는 마케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갑자기 홍보나 마케팅 그러면 주로 영리 부문에서 강조되는 이런 그 접근법, 고객 접근법이 홍보나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비영리 부문에서 홍보나 마케팅이 큰 목차로 잡힐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 홍보나 마케팅이 비영리 부문인 사회복지 부문에서도 강조되게 된 것은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입니다. 복지국가의 위기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는데 그 기업들이 곧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후원자들이었거든요. 그러한 후원자 그룹이 소위 그야말로 거의 대부분이 몰락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니까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자생적 노력으로, 자구적 노력으로 생각이 된 것이 영리 부문에서 사용하던 홍보와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비영리 부문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부문에도 홍보나 마케팅, 특히 마케팅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마케팅은 당연한 자생적 전략으로 존재하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홍보가 뭐다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쭉 보시듯 넘어가 보십니다. 자,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로 경제적 운영 원칙이 사회복지 행정력에서 필요함이 지적되었고 그러면서 비영리 기관 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마케팅 기법의 도입이 또는 마케팅 기법이 도입되었다. 이렇게 하지요. 더욱이나 오늘날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다 보니까 기업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복지, 여기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기업의 외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윈윈의 전략인 사회적 마케팅이 강조되었다. 오늘날 윈윈의 전략인 기업 연계 마케팅, 뒤에 보겠습니다. 기업 연계 마케팅이 오늘날 특히 강조됨으로써 다른 마케팅을 통해서 후원자 그룹을 모집하는 것도 다 아주 효과가 있고 효율성도 높고 그렇지만 그중에 가장 큰 규모로서 될 수 있는 것은 기업 연계 마케팅입니다. 어떤 기업과 연계를 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큰 덩어리의 후원자 확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것을 보통 기업 연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기본 특징 쭉 있으면 보시되 거기 보면 사회복지 마케팅, 여기는 비영리 부문의 사회복지 마케팅의 기본적 특징 나와 있습니다. 영리 부문의 마케팅과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 마케팅은 물론 영리 부문도 오늘날 고객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 마케팅은 더욱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 고객 지향성 당연하죠. 서비스의 무형성, 서비스의 다양성과 복잡성, 서비스의 소멸성, 또 생산과 소비의 동시 발생. 자, 조금 전에 네모처럼 이런 정도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 되기 때문에 비영리 부문의 마케팅,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의 특징으로 이런 정도는 기본 가지고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비영리 부문, 어찌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의 특징을 이렇게 해서 서비스의 무형성, 또 그러면 서비스의 다양성과 복잡성, 또 서비스의 소멸성, 생산과 소비의 동시 발생, 뭐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여기는 비영리 부문의 특징을 사회복지 조직 마케팅의 특징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마케팅을 할 때 마케팅 4대 구성 요소를 마케팅 믹서라고 하는데 여기는 나온다. 이렇게. 도대체 우리 기관이나 시설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알리는 이런 것들 상품이라고 하는데 영리 부문에는 상품, 우리는 제공되는 서비스. 여기는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다음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단위당 비용. 서비스 제공의 단위당 비용. 다음에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유용성. 서비스 이용에 우리 기관이나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하면 어떠한 유용성이 있는가. 특히 기업 연계 마케팅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촉진에 초점을 두고 이끌어가는 마케팅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 연계만. 다음에 유통. 만약에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기관이나 시설을 좀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어디로 오십시오? 옛날에는 약도를 그리고 담뱃집 옆에 그 전신주 2개를 지나 오른쪽으로 돌아 이 약도를 그랬지만 요즘은 뭘로 접근성을 높여줘요? 바로 홈페이지를 탑재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여줘요. 여기는 얼마나 쉽게 클라이언트가 조직을 짤 수 있는가? 접근성을 제시하는 것이 유통. 바로 이것을 그래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프레이스 이렇게 해서 4P, 마케팅의 4대 구성 요소 4P라고 합니다. 한 문제 가져갑니다. 다음에 마케팅의 과정을 보면은 먼저 기관 환경 분석이 있고 시장 조사를 하고 시장 세분화 및 포지셔닝을 하고 그리고 마케팅 기획을 하고 그리고 마케팅을 실시합니다. 자, 여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관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기관 분석과 점이 가운데 기관 분석과 환경 분석을 말합니다. 기관 환경 때문에 가운데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은 옳은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관 환경 분석으로 기관이 가지고 있는 내부 환경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건 기관 분석이죠. 기관 분석으로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 환경 분석으로 opportunity와 threat. 이렇게 해서 4가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 어떠한 강점이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를 기관 분석의 자료로 보고하는 것이고 우리 기관이나 기관 시설을 둘러싼 환경에는 어떠한 기회가 와 있고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 제공의 이런 그 자료를 기관 환경, 띄어쓰기는 기관 환경이 아니라 기관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워트 분석 중요합니다. 다음에 마케팅 조사라는 게 시장 조사를 합니다. 시장 조사를 하고 마케팅의 목표, 당연히 여기는 출제가 된다. 마케팅의 목표를 설정할 때 스마트 원칙을 일반적으로 쓰는데 국가 수준의 이념이 아니라 지역사회 수준의 목적이 아니라 개별 클라이언트 중심의 목표로 본다면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보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페시픽, 미주업을 측정 가능, 양적 개념으로 표현돼야 되고 다음에 달성 또는 취득 가능해야 된다. 어치버블 또는 어테이너블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결과 지향성, 리절트 오리엔티드 그리고 시간 제한성, 타임 리미트. 그런데 여기 결과 제한성을 리얼리스틱, 현실적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출제위원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스마트 원칙 언제나 실천론에서도 행정론에서도 출제가 되는 양다리를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 분석을 하지요. 시장 분석을 하면 시장 세분화, 그다음에 시장 세분화, 그리고 표적 시장 선정, 시장 포지셔닝. 보통 이 시장 분석을 우리가 좀 올려볼까요? 너무 올라가는군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STP 전략을 합니다. STP 전략. 여기는 먼저 시장 세분화. 시장 세분화를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세그먼트, 세분화. 다음에 타켓 마케팅. 그래서 타켓,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거죠. 다음에 포지셔닝, 타켓, 마켓 포지셔닝. 마켓 포지셔닝. 이렇게 해서 STP 전략이라는 것을 시장 분석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세그먼트, 타켓 포지셔닝 선정, 그다음에 시장 포지셔닝. 이 세 개를 STP라고 해서 시장 분석의 이 전략을 SP 전략이라고 해도 바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마케팅 도구를 선정한 다음에 마케팅을 실행하지. 마케팅의 실행은 뒤에 나와 있으면 마케팅 기법은 다양한 기법이 있지만 실행하고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는 좋고. 그럼 마케팅 기법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다이렉트 마케팅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도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 마케팅도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고객관계 관리 마케팅. 사전에 띄어서 고객관계 관리 마케팅, 기업연계 마케팅, 사실 공익연계 마케팅이라는 게 굳이 이걸 같이 보냐고요. 기업연계 마케팅 또는 여기 지워버리시고 공익연계 마케팅. 윈윈의 전략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조직도 좋고 기업도 좋은 윈윈의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 연계 마케팅 또는 공익 연계 마케팅. 또한 그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사회 마케팅. 이런 세 가지 정도는 마케팅 기법으로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이 밑에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 펀딩이 요즘 강조되고 있지요. 한 사람이 모든 기금을 모아서 하나의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사업이나 조직 운영이나 이걸 할 수가 없다면 여러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 사회적 후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을 모아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수의 사람들로 클라우드 펀딩. 인터넷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금을 모금하는 방식으로 후원형, 기부형, 투자형, 대출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소위 기부 형태로 소액을 모으는 것에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전 창업 자금이나 고정 자본을 만들 수 없을 때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소액 투자 방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그에 대한 수익 창출 위에 배분이 돌아간다는 것을 고지하면서 자금을 모으는 방법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 자료로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재무행정과 더불어 정보관리 그리고 마케팅까지 일괄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기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